오랜만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평생을 충청도 시골에서 살아온 나로선 여전히 이 도시의 회색빛 풍경은 낯섭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수진이의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죠. 예고 없이 찾아간 건 처음이었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점점 통화도 짧아지고 표정도 무거워져 갔습니다. 딸아이가 사는 집 현관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문틈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죠. 하지만 그건 분명 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문은 잠기지 않았고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복판,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는 딸아이의 어깨가 덜덜 떨리고 있었죠. 그 앞에 선 남자 수진이의 시아버지, 조영태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쥔 채 냉담한 표정으로 딸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너 그냥 친정으로 내쫓는다. 그 말이 끝나자 손이 올라갔습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수진의 얼굴로 날아든 뺨 소리에 내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딸의 눈가엔 굵은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부은 뺨은 말 그대로 푸르스름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던 나를 수진이도 그 사내도 아무도 보지 못했죠. 숨을 죽이며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군인이었습니다. 전역한 지는 오래됐지만 내 안의 분노는 정확히 훈련된 그것이었습니다. 누구요? 형태 씨가 나를 처음 보고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제야 거실에 시선이 쏠렸고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자마자 내 심장은 또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오셨어요? 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약했습니다. 마치 눈앞에서 부서질 것처럼.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나? 수진이 아버지네. 그 말에 형태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뒤편에 서 있던 사위는 그제야 뒤늦게 고개를 들었고요. 사돈 어르신이셨군요. 이게 다 교육 차원에서. 가정일인데 굳이 끼어드실 건 조용히 하쇼. 나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이라면 내 딸이 저렇게 무너져선 안 되지요.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고 나는 수진의 옆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작은 어깨를 감싸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날 밤 나는 수진이의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아직도 멍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거실에서 사위와 시아버지가 뭔가 중얼거리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습니다. 괜찮아. 아버지와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그렇게 말하며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아이는 대답 대신 작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애는 원래 그렇게 조용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엔 참 잘 웃고 잘 울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아이였죠.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수진은 껍질만 남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었던 거냐?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끝까지 고개를 떨군 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 시아버지가 조금 예민하셔서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맞고 무릎 꿇고 있어야 하니? 내 목소리가 무심결에 올라갔습니다. 수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진짜예요. 그냥 잠깐 욱하신 거고요. 그 말에 나는 도저히 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애는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견디려고 하고 있었죠.
나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안 뭔가 이상합니다. 눈앞에서 본 장면 하나로는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군인으로 살아온 지난 수십 년이 가르쳐 준 본능 같은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용히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수진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곧바로 전역한 옛동기, 정보사 출신 조재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조형, 한 사람 좀 알아봐 줘야겠어. 수진이 시아버지 조영태, 부동산 쪽 일을 한다는데 뒷배 좀 살펴봐줘. 그날 저녁 조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수야, 그 사람 단순한 부동산 업자가 아니야. 부동산 사기 전과 2건, 위장 폐업, 유령회사 설립도 있었고 몇 년 전엔 이름 바꾸고 새로 활동 시작한 거야.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걸 수진이가 모르고 결혼한 거야? 그 사위라는 친구, 정승우? 걔도 이름 3번 바꿨더라. 사업체는 아버지 명의로 돼 있고 거의 허수아비. 수진이 이름으로 최근 명예 이전된 부동산이 여럿 있더라.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수진이 그냥 시댁에서 괴롭힘 당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경제적 착취였습니다. 나는 한동안 전화기를 붙잡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당장 말하고 싶었지만 그 애는 지금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세뇌되고 길들여졌을 테니까요.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하나, 증거가 필요하다. 수진이도 세상도 납득할 수 있는 증거. 나는 다시 조형에게 연락을 걸었습니다. 그 집 CCTV 위치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조영태의 거래 장부도 좀. 이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나는 다시 군인이 될 생각이었습니다. 내 딸을 구하기 위해, 이 집안의 민낯을 밝혀내기 위해 한 치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나는 일부러 수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히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계획 없는 분노는 실패로 끝납니다. 나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조재훈 형이 보내온 자료를 확인하니 조영태는 금강자산운용이라는 중소 부동산 회사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회사지만 실제 운영은 허위 계약과 위장 투자, 명예 대여로 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예 중 일부가 내 딸, 수진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손에 든 문서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씹었습니다. 이 자식들, 딸을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은 거였군. 그날 오후 나는 조영태의 사무실이 위치한 빌딩을 찾아갔습니다. 겉은 번듯했습니다. 로비도 깨끗했고 직원들도 정장 차림으로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하지만 나는 그 껍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안쪽 CCTV 위치를 미리 파악한 나는 조심스럽게 화장실 옆 천장에 미니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일단 내부 동선과 사람들의 대화부터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지켜본 끝에 아주 의미 있는 대화를 하나 건질 수 있었습니다. 형님, 이번에 수진 씨 이름으로 명의 넘긴 건 처리됐습니다. 시세 차익 나오면 바로 빼돌릴 수 있어요. 걘 몰라도 돼. 어차피 우린 상속세도 걱정 없잖아. 세금은 걔가 다 덤터기 쓰면 돼.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백한 명의 도용과 탈세 공모였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오래전 군복무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고 내 딸은 그들의 도구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빠인데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만나자는 말에 수진은 머뭇거렸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요? 저 요즘 좀 바빴어. 그러지 말고
단 30분이면 돼. 꼭 전해야 할 게 있어. 결국 그녀는 조심스럽게 나와 마주했습니다. 서울 근교 작은 카페. 수진의 얼굴은 며칠 사이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화장은 짙었지만 눈 밑 다크서클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쇄물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들이다. 너 이거 알고 있었니?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시아버지께서 투자 명목으로 잠깐 제 명의로 돌려놓으셨다고 했어요. 곧 다시 돌린다 하셨어요. 잠깐은 없다. 명의는 책임이야. 이건 법적으로도 큰일 날 수 있어.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아,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 아니야. 너를 도구로 이용하고 있어. 그걸 내가 알아야 해. 딸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은 시아버지뿐 아니라 민우도요. 요즘 자꾸 서류에 사인하라고 강요했어요.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딸의 얼굴은 이미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더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더는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게. 이 싸움, 아버지가 같이 할 거다. 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딸의 가정사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인격적으로 짓밟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자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법과 정의라는 이름을 걸고 끝까지 가야 할 싸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서울 동쪽의 오래된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지금도 은퇴한 전직 군인들이 운영하는 정보 분석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동기이자 통신장비 전문가인 문상철을 만났습니다. 진수야, 오랜만이네. 이렇게 아침 일찍 무슨 일인가 했더니 눈빛이 예전 그대로네. 나는 수진이의 이야기부터 조영태의 행적, 그리고 금강자산운용의 탈법 구조까지 차근히 설명했습니다. 문상철은 말없이 들은 뒤 단 하나의 말만 남겼습니다. 기록을 남겨. 그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야. 그날부터 나는 움직였습니다. 수진이 명의로 된 부동산 문서들을 정리하고 조영태가 직접 주고받은 대화 내용, 통화 녹음, 계약 서류를 하나하나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재우는 검찰 쪽 인맥을 활용해 관련 사건의 전과 기록을 확보해 줬습니다. 조영태는 과거 이미 유령 투자조합 사기로 2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죠. 그때도 빠져나갔습니다. 증거가 부족했고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말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나는 피해자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끈질기게 그리고 조용히 움직일 수 있었죠. 그 주말 나는 다시 수진을 찾아갔습니다. 아직 남편과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조심스럽게 근처 공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단 하나야. 내가 당한 일들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하고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기는 거야. 수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저 무서워요. 민우가 알게 되면. 나는 조용히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무서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근데 무서움에 익숙해지면 나중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돼. 그게 제일 위험한 거다. 수진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카메라 하나와 보이스 레코더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빠랑 같이 싸우는 거다. 넌 혼자가 아니야. 며칠 후 수지는 조심스럽게 찍은 영상 몇 개와 녹음 파일을 내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하나, 조영태가 수진에게 외치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깟 서류 좀 사인하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지랄이야? 너 우리 집에서 못 살아. 내가 내쫓기 전에 알아서 사인이나 해. 듣는 순간 내 혈압이 치솟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편 정민우가 조용히 웃으며 내뱉은 말.
어차피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 나중에 세금도 너 몫이야. 괜히 날 원망하진 말자. 넌 우리 가족이잖아. 희생 좀 해.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말끝마다 가족을 들먹이며 실상은 자기 책임만 피해가는 인간들. 그게 지금 내 딸의 옆에 있는 놈들의 본색이었습니다. 이 자료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문상철과 함께 회사 내부 회의에 대한 도청 장치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고, 드디어 며칠 뒤 결정적인 녹취 하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바꾸면 돼. 수진 씨 앞으로 2억짜리 아파트 하나만 더 넘겨. 어차피 세금은 그쪽 몫이잖아. 형님, 혹시 문제 생기면요? 걱정 마. 그 계좌 윗선에서도 손 못 대. 이미 길 닦아놨거든. 나는 무릎을 쳤습니다. 윗선이 있다는 말. 조영태는 단독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었습니다. 이제 나는 전면전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말했다. 아빠, 지금부터 이 싸움은 전쟁이다. 하지만 아빠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너도 한 발짝도 뒤로 가지 마. 그날 저녁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더는 못하겠어요. 목소리 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잠시 정적이 흘렀고 수진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가 제 핸드폰을 훔쳐봤어요. 녹음 파일도 사진도 다 들켰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네, 다치진 않았어요. 그냥 핸드폰은 부서졌고 민우가 저더러 미쳤대요. 아버지가 조작한 거 아니냐면서. 목구멍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더 이상 민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 바보처럼 그 사람만 믿고 살았는데 오늘 그 사람 눈을 보는데 낯설었어요. 완전히.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신뢰, 그건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 어려운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이 지금 수진의 가슴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집에 못 있겠어요. 나가서 하루만 머물면 안 될까요? 나는 말없이 그녀의 위치를 물었고 곧바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외곽의 작은 모텔 앞에서 딸을 만났을 때 수진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무언가 결심한 사람만의 단단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이젠 저도 알아요. 이 집은 제게 가족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그냥 편한 도구였던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쌌습니다. 이제 그만 괜찮다고 말해도 돼.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다 책임질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말 끝에 수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민우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저 고소하겠대요. 사기 공범으로. 명예 빌려준 건 저니까 책임도 저라고.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사기 공범이라니. 그놈은 법을 진심으로 모독하고 있어. 이를 악물며 말했다. 딸을 법적으로도 함정에 빠뜨리려는 시도. 그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은 일이었습니다. 나는 조재훈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수진이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 전체 내역, 세금 납부, 기록, 변동 시점 정리해줘. 그리고 조영태 명의의 법인 계좌 흐름까지 추적 가능할까? 재훈은 짧게 답했습니다. 가능은 해. 근데 조심해. 이건 꽤 큰 손들 얽힌 거야. 나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사위와 시아버지를 넘어 이 사회의 음지에서 버젓이 살아남은
합법을 가장한 범죄와의 싸움이라는 걸. 밤늦게 모텔 방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까지 다치면 어떡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라. 아버지는 이미 너무 많은 걸 보고 살아왔어. 이제 너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내야지. 수지는 작은 숨을 내쉬고 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손등 위에 내 손을 얹었습니다. 그 작고 여린 손 안에 있는 불안, 슬픔, 배신감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무게가 내게 싸움의 이유를 더욱 단단하게 심어주었습니다. 폭로의 날은 의외로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이런 일은 대개 그렇습니다. 전쟁은 총성이 아닌 정적 속에서 시작되니까요. 나는 아침부터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서류 가방 안에는 수진이와 내가 모은 모든 자료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조영태의 음성 녹음, 회의 영상, 세금 회피 흐름도, 부동산 명의 이전 내역, 통화 기록, 내부 장부 사본까지.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닌 명백한 입증 자료였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서서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조영태 및 정민우 외 다수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사기, 배임, 명의도용, 조세포탈 혐의가 있습니다. 창구 직원은 처음엔 무심했지만 고발장 내역을 훑고는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건 내부로 바로 회람될 내용이네요. 담당자에게 곧 연락 올 겁니다. 서류를 건네고 돌아서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조영태 씨가 오늘 변호사랑 급히 무슨 회의를 잡았대요. 금강자산운용 본사에서. 그 소식은 곧장 의미를 가졌습니다.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 움직임은 곧 흔들림을 의미했습니다. 나는 바로 문상철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금강 본사, 그 회의 녹취 가능해? 어제 설치해 둔 장비 아직 살아있어. 대기 중이지. 지금부터 녹취 다 저장해. 놓치지 말고. 문상철은 짧게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나는 모텔로 돌아가 수진에게 그간의 자료를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수진아, 지금부터 너의 말 한마디, 너의 기록 하나가 많은 걸 바꿀 수 있어.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눈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내가 당한 일, 이제는 너 스스로 말해야 돼. 아버지가 도와줄게. 절대 혼자 아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녀와 함께 피해 진술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부동산 계약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서류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고 실제 결정은 남편과 시아버지가 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날 때쯤 나는 카메라를 끄고 조심스레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영상과 자료 전부를 USB에 담아 서울의 한 언론사 시사보도24 기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늦어질 경우 공론화를 통해 여론의 힘을 끌어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자는 자료를 훑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정말 이걸 다 혼자 모으신 겁니까? 혼자는 아닙니다. 내 딸이 도와줬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품에 넣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기획 보도로 나갈 겁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이런 일은 조용히 넘어가지 않거든요. 나는 웃음 없이 말했다. 이미 각오는 돼 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모텔로 돌아오는 길, 문상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중요한 거 하나 잡았어. 조영태가 회의 중에 이렇게 말했어. 검찰에 뭐가 들어가든 우리 쪽 라인이 조용히 덮을 거야. 아직 윗선 연결은 살아있으니까. 그 말에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윗선. 그러니까 놈들은 검찰 내부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조재훈에게 연락해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검찰 쪽 내부 감찰이나 특별수사부에 아는 사람 있어? 그는 한참 말이 없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있긴 해. 근데 진짜 건드릴 건가?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끝까지 간다. 내 딸 하나 지키지 못하는 아버지는 더는 아니고 싶다. 검찰 고발과 언론 제보가 동시에 시작된 그 주 월요일, 모든 것이 눈에 띄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사보도24는 단독 기사로 부동산 명예 사기와 조세 포탈, 피해자는 며느리라는 헤드라인을 내걸었습니다. 인터뷰는 익명으로 처리됐지만 그 안의 목소리와 상황은 분명히 수진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사가 퍼지기 시작하자마자 조영태 쪽에선 반응이 터졌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는 비공개로 전환됐고 주요 연락처는 전부 먹통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론은 빠르게 움직였고 온라인 커뮤니티엔 분노가 번졌습니다. 이런 걸 가족이라 부를 수 있나요? 딸을 사업도구로 쓰는 인간들이 아직도 많다는 게 충격이다. 아버지 멋있다. 꼭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댓글을 읽던 수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 저 너무 창피했어요. 세상에 다 알려지면 어쩌나 겁도 났고요.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끄러워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야. 이제 세상이 알아줬다. 내 잘못 아니라는 거. 그러나 그날 밤 더 큰 결심을 요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민우, 그 인간이 모텔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꽃한 다발을 들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저 얄팍한 위선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마주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뭘 하러 왔나? 아버님, 그간 제가 경솔했습니다. 수진이한테 상처 준 건 분명히 제 잘못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끝은 초조하게 꽃다발을 쥐고 있었고 말투 속엔 얕은 협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이 정도로 집안 망하면 다 같이 손해입니다. 지금이라도 언론에 정정 요청 넣고 수진이도 집에 돌아오게 하면 저희도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지금 내가 물러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지? 정민우는 눈을 피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좀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수진이한테 타격 클 텐데. 그 말에 숨죽이고 있던 수진이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민우 씨, 우리 이혼합시다. 그 짧은 한마디가 밤 공기를 가르고 울렸습니다. 정민우는 얼어붙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젠 가족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에요. 제 이름으로 한 짓들 법적으로 다 책임지세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수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 저한테 한 말들 다 녹음돼 있어요. 법적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나는 그 순간 딸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민우는 등을 돌리고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등 뒤엔 이제 어떤 감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는 그녀 곁에서 모든 서류를 도왔고 변호사도 함께 붙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영태의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움직였고 조세 포탈 혐의로 자산이 일부 동결됐습니다. 몇몇 임직원들은 이미 출국 금지 상태였습니다. 조영태는 뉴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법무법인을 새로 선임하고 로비 쪽으로 손을 뻗고 있다는 정보가 들려왔습니다. 이 싸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가족이라는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죠? 나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됐잖아. 아버지는 항상 여기 있어. 조영태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사기, 배임, 명의도용, 조세 포탈, 위증 교사까지 붙은 죄목만 5개였습니다. 검찰이 움직인 건 결정적 증거였던 수진의 진술 영상과 회사 내부 회의 녹취, 그리고 정민우가 던졌던 마지막 협박성 문자였죠. 그 문자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너도 공범인 거 잊지 마. 우리가 무너지면 너도 안전하지 못해.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자를 캡처해 저장했고 그 한 장의 이미지가 모든 반격의 시작이 됐습니다. 정민우는 구속은 면했지만 기소유예 조건으로 금강자산운용의 불법 행위를 모두 자백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조영태는 더 이상 그 아들로부터조차 보호받지 못하게 된 셈이었죠. 법정에서 수지는 조용히 증언을 마친 뒤 단 한 번도 조영태나 정민우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법원을 나오며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했나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견딘 모든 시간이 이 한순간에 다 증명됐어. 넌 충분히 잘했고 강했어.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전 초등학교 발표회 무대에서 서툴게 노래 부르던 아이가 끝나고 나서 짓던 미소 같았습니다. 수줍고도 당당한 진짜 수진의 얼굴. 며칠 후 우리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도심의 빌딩들, 시끄러운 클렉슨 소리, 타인의 시선과 언론의 관심이 가득한 그곳을 뒤로하고 충청도 외곽의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작은 단층집, 텃밭이 있고 마당 끝에 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가로질러 방 안으로 들어오고 매일 아침 새소리가 들려오는 곳이죠. 나는 그곳에서 작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을 파출소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이따금 면사무소 사람들에게 컴퓨터도 봐줍니다. 총은 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만큼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수지는 마을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매일 조용한 일상 속에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봅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젠 꿈도 꿔요. 누가 날 때리는 게 아니라 제가 무언가 해내는 꿈이요. 아주 작지만 따뜻한 꿈. 나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딱 그만큼이야. 작지만 따뜻한 하루. 그리고 그걸 나눌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수지는 다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견디는 미소가 아니라 살아내는 미소가 되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가끔 수지는 아직도 악몽에 시달립니다.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죠.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든 손 내밀 수 있는 곳에서 아버지로, 사람으로, 약속한 자로. 마당의 감나무 밑에 벤치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작은 문구를 새겼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도 사랑 위에 맺은 약속은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그걸 지킬 겁니다.
끝까지, 천천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